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변님들. 오늘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책, 삶에 시가 없다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시인 장석주 선생님이 고른 77편의 명시와 그에 대한 해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자 장석주, 출판사 포레스트 북스. 이 책은 나태주, 백석, 칼릴 지브란, 메리 올리버 등 다양한 시인의 작품을 담고 있습니다. 장석주 선생님은 이 시들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사색과 통찰을 선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1000개의 벼랑이 있고 1000개의 벼랑을 넘으려면 1000개의 희망이 필요할 테다. 하지만 시는 현실에서 아무 쓸모도 없다. 시는 그토록 무용하지만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 장석주. 이 구절은 시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위로를 잘 보여줍니다. 시는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지 않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속삭여주고 망가지고 부서진 채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3장. 시란 그토록 무용하지만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것.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황인숙.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사뿐사뿐 뛸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나는 툇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사기 그릇의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 가시덤불 속을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떼를 덮치리라.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하하하하.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 놀래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이윽고 해가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리라. 그 속은 아늑하고 집단 냄새 훈훈하겠지.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찬 비가 빈 벌판을 쏟아낼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나는 꿈을 꾸리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는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공모에서 당선된 시다. 황인숙 상상세계의 원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황인숙은 놀랍도록 생기발랄하고 재기가 번득이는 등단작을 통해 한국시에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고양이를 빚어낸다. 그의 시들 중에서도 빼어난 작품에는 대개 고양이가 등장한다. 그의 상상력은 고양이에 대해 쓸 때 가장 활발하고 빛난다. 야생의 사고가 사라진 자리에는 문명의 논리가 번성한다. 인간은 문명의 이름으로 내면의 어둠, 불안, 두려움을 토벌한다. 그렇게 우리 안의 신화와 무의식의 꿈을 말살하고 야생성, 즉 피로 붉게 물든 발톱과 송곳니를 다 뽑아버린다. 우리가
야성을 잃고 문명에 기들여졌다고 더 행복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문명 세계를 떠받치는 과학, 논리, 지식 따위가 야생에서 누리던 생명의 힘과 자유를 제약한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항상 들판에 내닫는 꿈을 꾸는 야생의 존재다. 텐마루에서 졸거나 사기 그릇의 우유를 핥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고양이는 제 야생성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 가시덤불 속을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라는 구절에 따르면 이 작은 고양이가 갈망하는 것은 들판에서 쥐를 쫓고 참새를 사냥하는 삶이다. 고양이가 구속받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토록 시원의 자유를 갈망하는 탓이리라. 밥, 장석주. 귀 떨어진 개다리 소반 위에 밥 한 그릇 받아놓고 생각한다. 사람은 왜 밥을 먹는가? 살려고 먹는다면 왜 사는가? 한 그릇의 더운 밥을 얻기 위하여 나는 몇 번이나 죄를 짓고 몇 번이나 자신을 속였는가? 밥 한 그릇의 사슬에 매달려 있는 목숨. 나는 굽히고 싶지 않은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에 없는 말을 짓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발을 들여놓고 잡고 싶지 않은 손을 잡고 정작 해야 할 말을 숨겼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했으며 잡고 싶은 손을 잡지 못했다. 나는 왜 밥을 먹는가? 오늘 다시 생각하며 내가 마땅히 지켰어야 할 약속과 내가 마땅히 됐어야 할 양심의 말들을 파기하고 또는 목구멍 속에 가두고 그 대가로 받았던 몇 번의 끼니에 대하여 부끄러워한다. 밥 한 그릇 앞에 놓고 나는 가롯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 밥 한 그릇에 나를 팔지 않기 위하여. 1981년에 출간한 시집 완전주의자의 꿈에 실린 시다. 밥은 20대 중반 내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로 생계를 꾸리는 일에 엄중함에 한껏 예민해진 마음을 엿보게 한다. 이 시를 쓸 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며 마주한 삶의 무게는 만만치 않았다. 호구지책을 위해 몸을 갈아 넣어야만 했으니 자주 지쳤다. 은하 몇 냥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는 닮아서는 안 되는 반면 교사였다. 밥 한 그릇 앞에서 느꼈던 고뇌와 수치심은 역설적으로 그 당시 내 젊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순진하고 치열했는가를 알게 한다. 밥은 생물학적 필요의 모든 것을 함축한다. 사람들은 밥을 위해 취직을 하고 노동을 한다. 밥을 구하는 과정에서 굴욕을 당하거나 흉중의 뜨거운 양심의 말들을 파기하고 괴로워하기도 할 테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밥으로 인해 존재가 누추해지거나 너덜너덜해지는 일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한 그릇의 더운 밥을 얻기 위하여 나는 몇 번이나 죄를 짓고 몇 번이나 자신을 속였는가 라는 시구는 통렬한 자기 반성을 뚫고 나온다. 그 시절 나는 밥 한 그릇이 내 입까지 오는 과정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꽤 깐깐하게 따졌던 모양이다. 결혼에 대하여 칼린 지브란.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으니 영원히 함께하리라. 죽음의 흰 날개가 그대들의 삶을 갈라놓을 때에도 그대들은 함께하리라. 그리고 신의 고요한 기억 속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리하여 공중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그대들의 혼과 혼이 두 언덕 사이에서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음식을 주되 한쪽의 음식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즐거워하되 때로는 홀로 있기도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연주할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의 마음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마음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생명의 손길만이 그대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가 없나니. 질풍노도의 시기에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즐겨 읽었다. 이 시집에는 아무 모호함도 허튼 프로파간다도 일체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삶의 지혜뿐. 무지몽매함 속에서 인생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때 이 지혜에 기댔던 것이다. 옛날에 나그네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가늠했듯이 어쩌면 이 시집은 내 삶의 이정표이자 나침판 노릇을 했던 걸까? 1960년대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반문화의 물결을 타고 예언자는 성경만큼 널리 읽혔다. 지브라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레바논에서 양치기이자 술주정뱅이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12세 때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가 2년 뒤 레바논으로 돌아와 프랑스어와 모국어로 공부를 했다. 5년 만에 미국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지만 잇따른 가족의 죽음이라는 비극과 맞닥뜨린다. 슬픔과 고통에 피난처이던 누이 동생, 형, 어머니가 차례로 병사한 것이다. 레바논 산맥과 삼나무들이 품은 신성과 히아신스와 백합과 수선화의 향기로 그득한 이 시집을 읽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지브란의 나이 40살에 미국 크노프 출판사에서 예언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피에 적신 책이고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절규이다. 라는 평가와 찬사가 잇따른다. 그는 젊은 시절엔 파리에서 학과들과 어울리며 그림을 그리며 시를 쓰고 평생 독신을 유지했다. 뉴욕 그리니치에서 외부 출입도 하지 않은 채 은둔해서 살다가 1931년 4월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다. 봄의 말, 헤르만 헤세. 아이들은 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살아라, 자라라, 꽃 피어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싹을 틔어라, 몰두하라, 그리고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늙은이들도 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늙은이여, 네 몸을 땅에 묻어라. 활기찬 소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라. 몰두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20살 무렵엔 여름을 가장 사랑했다. 여름에 타는 듯한 일광에 열광을 했다. 알베르 까미의 산문을 읽으며 여름의 바다를 꿈꾸곤 했다. 바다는 그 천혜의 미덕으로 가난의 누추함조차 사치로 여기게 한다. 나이가 드니 넘치는 여름의 빛, 여름의 열기, 여름의 과잉이 견디기 힘들어진다. 이제는 봄에 언 땅이 녹고 애써 움트고 올라오는 새싹의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봄의 흙내, 공기 속을 흐르는 미나리 냄새 따위가 좋아지는 것이다. 시인은 봄의 말을 받아 적는다. 묵은 가지에서 연두빛으로 돋아나는 새 잎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들판에서는 생명을 가진 것들이 저마다 꿈틀거리고 부스럭거리며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다. 들로 뛰쳐나가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들이마셔보라. 들은 생명의 약동 속에서 움직이며 속살거린다. 그 속살거림에 귀를 기울여보라. 살아라, 자라라, 꽃을 피워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싹을 틔어라, 몰두하라. 이것은 죽은 것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생명의 외침들이다. 이 외침들에는 기대와 설렘이 깃들어 있다.
봄이 오면 심장이 살아서 뛰어야 한다. 봄에도 심장 박동이 거칠게 뛰지 않는다면, 그저 무기력하다면 그게 누구라도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여인숙, 잘랄루딘 루미.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짧은 순간의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어지럽히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이나 부끄러운 후회라도 문가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젊은 시절 한 항구 도시를 여행하던 중 구도심의 무인도처럼 떠있는 여인숙에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다. 옆방의 나이든 부부가 도란도란 나누는 얘기가 밤늦도록 그치지 않았다. 그 소리에 그만 잠을 설치고 말았다. 새벽 거리에 청소차가 다닐 때까지 잠 못 이룬 채 뒤척거렸다. 여인숙은 싼값에 하룻밤을 쉬어갈 수 있는 숙박업소다.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작은 방과 방들이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이어진, 아마도 노부부가 꾸리는 업소일지도 모른다. 옛날이라면 시골 장터를 떠도는 보부상들이 묵어갈 만한 곳이리라. 잘랄루딘 루미의 시 여인숙은 첫 줄에서 마음을 쿵 하고 울린다. 한 인간이 여인숙이라니. 루미는 13세기 페르시아에서 활동한 신비주의 시인이다. 그는 지혜와 한대 같은 주제를 담은 시를 남겼다. 눈먼 자들의 시장에서 거울을 팔지 말라. 기먹은 자들의 시장에서 시를 낭송하지 말라. 라는 식구는 쉬이 잊을 수가 없다. 슬프거나 외로울 때 가슴에 담았던 이 시구를 꺼내 가만히 읊조린다. 그러면 얼었던 마음이 모닥불 곁에 있는 듯 서서히 더워진다. 먼 나라에 살았던 이 시인에 따르면 사람은 저마다 하나의 여인숙이다. 이 여인숙에 기쁨, 절망, 슬픔 같은 손님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온다. 손님들은 하룻밤 묵은 뒤 떠난다. 시인은 그들을 문가에서 웃으며 맞으라고 한다. 이들은 먼 곳에서 보낸 생의 안내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대 늙었을 때,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그대 늙어 백발이 되어 졸음이 겨워서 난로가에서 고개를 가만히 떨굴 때 이 책을 꺼내 천천히 읽으며 그대가 옛날에 지녔던 부드러운 눈빛과 깊은 눈동자를 꿈꾸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대의 발랄하고 우아한 순간을 사랑했으며 진정이든 거짓이든 얼마나 그대를 사랑했던가를.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대의 방황하는 영혼을 사랑했고 그대의 슬픔으로 변해가는 얼굴을 사랑했던가를. 달아오르는 쇠 살대 곁에 몸을 구부리고서 조금은 슬프게 중얼거려라. 어떻게 사랑이 하늘 높이 달아나 산 위의 별들 사이에 숨었는가를. 너도 나도 세월이 흐르면 늙는다. 이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다. 노화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늙음의 강변에 도달해 젊음의 뒤안길을 돌아보리라. 늙으면 흰머리가 생기고 근육량은 줄어든다. 그에 따라 외부 활동도 줄고 대인관계도 예전보다 협소해진다. 늙음이란 죽음이란 종착역 직전에 잠시 멈추는 간이역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그보다 사상가 크리스티안 생제르의 말처럼 늙음이란 잔인한 간수이자
감옥일지도 모른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늙은 여인이 난로가에 앉아서 졸음에 겨워하며 제 젊은 날을 슬프게 회고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수려한 외모와 빛나는 눈빛은 사라지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고 검은 머리는 백발로 변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우아하고 어여쁜 그녀의 미모에 반해 사랑을 고백했던가. 그 꽃다운 미모의 우아함과 그로 인해 누리던 영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이 들면서 사랑을 고백했던 젊은이들은 다 떠났다. 오직 한 사람만이 방황하는 그녀 곁에서 늙어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을 따름이다. 사랑과 젊음은 다 어디로 갔는가? 아마 그것은 하늘 높이 달아나 산 위의 별들 사이에 숨었을 테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오디오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잠드셨길 바래요.